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양대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오전에만 해도 뭐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었는데 연일 상승한 탓인지 한 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11월에 빅컷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금은 사상 최고치, 달러 지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며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시점이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간다는데 우리 시장은 2600선을 지키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 시장 함께 살펴보면서 불만제로디마켓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냉각이 되면서 빅컷에 대한 11월에도 또 50bp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99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현재도 지금 달러 인덱스 100을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시나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내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화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6.9위안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이렇게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7위안대 지지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일단 지수 자체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로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기술주나 부동산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지수가 1.1%대, 심천지수도 함께 1%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중국 시장은 상승세를 그래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또 빅컷을 하게 된다면 엔캐리 자금이 더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고요. 0.2%대 약세로 마감 지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선물 시장은 현재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S&P 500 각각 0.2%대 약보합, 나스닥 선물도 0.4%대 약보합권을 지나면서 큰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양대지수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600선도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한 코스피입니다. 오늘 1.3%대 약세로 2556포인트, 코스닥도 1% 넘게 빠지면서 75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참 답답합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코스피를 매수한 건 단 2거래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대형 전기전자 중심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막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2천억 원대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큰 방향성 없이 외국인이 100억 원 소폭 매수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현 선물에서 모두 담아가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면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풍향계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약세, 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컨센서스를 못 맞출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약세 보여줬고요. 이외 시총 상위 종목들 사실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하루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외에 KB금융이라든지 셀트리온, 기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에코프로비엠으로 다시 올라가는 뒤집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일단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바이오주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이는 코스닥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도 1%대 약세, HLB, 엔캠도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2%, 클래시스, 휴젤,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3%에서 6%대 하락, 리노공업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나마 화장품주들이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중국에서 대형 부양책이 발표가 됐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국내 상장 중국 종목들도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9%대 상승, 코스맥스, LNC바이오, LG생활건강까지 5, 6%의 상승폭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화학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효성그룹주들이 좀 시세를 낸 모습이고요. 효성화학이 3%, 효성 TNC도 5%, 금호석유, 대한유와 송원산업같이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진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어제 짚어드렸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수급이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진칼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된 반면에 금융주들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은행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왜 이 종목은 포함이 됐냐, 왜 이 종목은 포함이 안 됐냐라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각각 3%, 4% 하락이었고요. 신한지주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세론으로 해석이 되면서 5%대 약세,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6%,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AI 수혜의 구리까지 묻고 더블로가 전선 전력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늘 전력기기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사실 원자재 관련해서 좀 올라오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주들의 흐름이 좋네요. 네, 우선은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유럽의 그 전력 노후화에 된 부분들 좀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전선, 전력기기 쪽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앵커님이 키워드 말씀해 주셨지만 키워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후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더욱 더 좋았지만 3시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지만 이제 너무나 후에 좀 약세로 마무리를 하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올라갔으면 또 그만큼 또 조정이 나오기가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걱정하지 않고 좀 재료가 살아 있다면 건전한 조정, 내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발이 뭐 지금 가장 크죠.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이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그 마음을 멘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는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릴 때는 지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우리가 또 미래 뭐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산업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또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그때 맞춰서 또 투자 전략 세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저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래도 숫자를 배신하는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시장이 피벗이 되기 전까지는 실적 좋다 했는데 생각보다 네. 못 갔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피벗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갔습니다만 뭐 말씀해주신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큰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미 AI 수혜는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이 AI 수혜가 반영이 된 부분이 이미 몇 달 전에 올해 초부터 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관련된 전선이나 전력 쪽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뭐 5월 달,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또 엄청난 조정.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선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고점 아니야 하시는 분들 이미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탔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그 매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지금 뭐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선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좀 매수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선이랑 전력기기랑 조금 또 다르잖아요. 네. 전선 쪽을 더 좋게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사실은 전선과 전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바늘과 실처럼 그렇죠. 붙어 다니는 거긴 붙어 하죠. 다니는 거긴 네. 한데 그래도 이제 전선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지금은 더 좀 갈 수 있는 부분 구리값도 우리가 또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력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우선은 전선이 먼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엉덩이 가벼운 네. 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뭐 얼마나 좋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선은 뭐 전선의 이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LS 전선인데 LS 전선이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LS가 고스란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LS 전선하고 대한 전선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이미 LS 전선도 그렇고 대한 전선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그 매출 자체가 이미 상반기에 9%, 뭐 10% 넘게 그 매출을 찍었기 때문에 뭐 이 두 기업의 합산만 해도 뭐 정말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지금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전망이지만 물론 실적 데이터에 숫자가 찍혀서 나와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흐름으로 본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연매출 이제 3조 달성 지금 뭐 상반기에만 1조
6,500억 원이 넘는 그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3조의 매출을 좀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전력, 전선에 대한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잡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의 권고점이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도 확인을 할 때까지도 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우선은 계속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 주가는 등락을 할 거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봤을 때 전 고점 부근까지도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3분기에도 한번 주가의 그런 급등, 또 3분기 지나고 4분기까지도 주가의 급등, 연말까지 저는 좀 그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자리 사실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비중 100%를 싣는 분은 없겠죠.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은 네. 비중이 100%다 하시는 분들 사실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9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너무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지금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오늘도 오전장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시장이 드디어 살아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1%씩 거의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다른 게 연말에 전고점 갈 거다. 그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트레이딩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트레이딩으로 계속 연말까지 봐라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력적인 자리면 지금부터 모아가서 연말에 좀 매도를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LS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종목으로 제가 좀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가벼운 종목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선에서 예를 들면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탄력이 있지만 그만큼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총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옮기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큰 종목으로 좀 꾸준하게 들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좋고 좀 비교적 작은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시면서 계단식으로 사실 상승할 거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사실 이제 시장의 색깔이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피벗이 되면서.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고 성장주로 다시금 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에 또 빅컷을 하게 된다면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이 더 심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전력 전선 물론 실적 좋다고 하지만 수급이 붙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제 그 빅컷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그 연준에서도 의견이 빅컷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행이 된 거지만 이 빅컷이라는 것 금리 인하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되면 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론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주가에서도 네. 좀 위험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또 앵커님께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뭐 바이오도 지금 그렇고 반도체 우리가 뭐 주도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반도체 주도의 거의 부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바이오의 수급이 실리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 수급적으로도 계속 좀
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크게 좀 걱정하지 않아도 이때 다시 한번 이 재료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슈와 함께 수급은 저는 그래도 붙어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IT가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는 거고 또 사실 색깔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수급이 흘러나와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전선 관련돼서도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전선, 전력 이런 부분들,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것도 전선 전력에서도 K를 네. 좀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연구 개발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얻어온 기술력과 이런 경쟁력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저는 그래도 좀 탄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하나의 정말 이슈만으로 트리거가 인해서도 생겨도, 네. 너무나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사실은 전선, 전력 다 좋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거 살래라고 하면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다, 다 사세요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LS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LS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주가 상승률만 봐도요.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지금 뭐 15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해 초의 주가로 다시 한번 내려온 돌아왔죠.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LS를 왜 좀 좋게 보고 있냐면 LS는 우선은 계열사, LS가 그룹주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LS 전선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또 LS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해저 쪽으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LSE 지주사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S가 실적이 좋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LS도 정말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제가 기업을 볼 때 이제 그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유보율도 굉장히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 그리고 뭐 PER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배 정도고 PBR도 지금 0.73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주가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LS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뭐 10년 뒤에 뭐 무려 22조 원의 그런 시장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북미 전기 트럭 충전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기차가 굉장히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커지는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LS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전기 이런 전력 분야에 정말 뭐 크게 기술력도 있고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정말 더 강할 그런 큰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주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슈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 외에도 뭐 전기 버스라던가 이 트럭 충전 가속 페달 이런 부분들 좀 산업 기기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지주사의 역할들 밑에 달려 있는 기업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LS 조금 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도 그 굵직한 기업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단기에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종목도 단기로 접근하셔도 좋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123,300원 정도에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14만 원 정도 우선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 의견 드릴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S가 옛날에만 해도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움직임도 좀 둔했고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일제는 지주사라서 오히려 좀 매력도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열사들이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또 전선 관련해서 탑픽으로 L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가졌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 올라왔습니다. 전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 좀 불었던 모습인데요. 앞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매출 부진하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대표적인 중국향 화장품주로 꼽히는 만큼 오늘은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고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9%대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센즈랩 올라왔는데요. 구글 자회사죠. 바이러스 토탈에 센즈랩의 AI 기반 이 인텔리전스 CTX가 연동된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좀 살펴보면 악성 코드 탐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요. 오늘 센즈랩 같은 경우 9%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한진칼 올라왔습니다. 전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죠. 이 영향 국내 증시에 미쳤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요. 편입이 되지 못했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 반면에 편입된 한진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14%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알맥 올라왔습니다. 알루미늄 부품 기업이죠.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물류 공장 완공했고 본격 가동한다라는 소식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이 신규 고객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알맥 오늘 18%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K옥션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모습인데요. 내일 관련 일정들 앞두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핑거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LG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편입됐던 종목을 좀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같은 이 대형주들이 편입이 됐고요. 그런데 시총 안에서 좀 살펴보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현대차 증권 측에서 LG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과 또 여력이 있는 대형주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편입이 불발되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LG 같은 경우는 7%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오늘 동해 석유가스전 2차 전략회의가 진행이 됐죠. 일정을 앞두고 전일 시간 외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이 소화가 되면서 세론이 나왔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 9%대 넘게 밀렸고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기공 올라왔습니다. FM가이드와의 이 경영권 분쟁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는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급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이 밖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S트래픽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밸류업 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 받아갔는데요. 앞서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또 이 취득 계획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 편입 불발되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역시나 S트래픽 같은 경우도 15%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위드 올라왔는데요. 전일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신작인 이 로안2 공개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 등록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할 만큼 흥행 기대감이 더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 26%대 급락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네, 오늘의 타임 어택입니다. 시간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 거래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막판에 시장이 급락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외 거래가 조금 좀 더딘 느낌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일단 거래량 1위 종목인 흥하해운부터 먼저 볼까요?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외에서 3%가량 오르고는 있는데 대한해운도 지금 1%가량 오르면서 거래량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해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결국은 최근에 헤즈볼라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유가가 이제 빠르게 좀 올라오지는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 전면전이 결국 장기화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된 이스라엘 관련 뭐 사망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혜즈 은하 쪽에 관련된 해운 가격 인상, 최근 SCFI 운임 지수도 좀 상승하는 측면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냐, 장기적으로 봐야 되냐. 물론 5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운임 가격이 이제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다시 한 번 더 운임 지수가 하락세로 또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빠졌던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결국에는 사실 해운주들은 사실 이런 수혜주 운하 관련된 이슈들을 결국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아까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그런 물동량이 많아져서 이제 운임지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크게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중장기적 이제 우상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SCFI 이제 급등 이슈로 오늘 좀 올랐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운 관련돼서 사실 장중에도 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지금 시간 외에서 제 눈에 막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바이오주들 그나마 좀 살펴볼까요? 지금 바이넥스, 샤페론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져서 시간 외에서도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주의 하락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한 2시 반, 3시쯤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중국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정안에서 삭제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기다가 바이넥스 사실 알테오전도 이제는 CDMO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머크사 같은 경우가 우시 바이오 쪽에 이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그런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게 되면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알테오전 쪽에 이제 관련 물량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CB 관련된 발행 이슈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시간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지금 하나 둘씩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수정안 삭제된 내용이 없다. 실제 중국 나온 기사에서도 사실 한 두세 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오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결국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바이오는 그에 대한 매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관련해서 시간에서도 아까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계속 꾸준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유황양인도 최근에 관련된 뭐 에스메스도 여러 관련된 이런 업데이트 관련된 이런 임상 결과된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게 왜 저를 답답하게 받아올까요? 바이오주가 오늘 왜 급락했었는지 그 이유부터 해서 쭉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갤럭시 하모니트리라든지 뭐 STO 관련된 종목들도 거래량이 소폭 붙는 것 같은데 STO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저 관련된 STO 여러 부서들과 많은 얘기를 했고 물론 그때 처음 시장에 나왔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 뭐 실제로 주식 관련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대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뭐 발행 업체들이나 아니면 특히 키움 주권과 같이 브로커리지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뭐 특별 발의법이 이제 오 정도 뭐 이번 달이나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작년과는 좀 스탠스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저는 이것도 테마성을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이 결국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게 입법안이 통과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는 나중에 그 밸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그 발의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효과로 좀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인 특히 오늘같이 뭐 하락 시장이나 외국인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시장에서는 좀 테마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TO 관련해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살펴봤습니다. 네, 앵커의 산책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죠.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된 이후에 사실 증권사들에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 오늘 장중에 금융주들은 급락을 했고 한진칼 같은 종목들은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은행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증권사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00종목인데요.
사실 이 100종목이 시장 전반을 반영하도록 산업군별로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좀 맞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정보기술이 24종목, 산업재 20종목,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뭐 소재가 9개, 필수소비재 8개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그래도 많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을 반영하기 위해서 밸류 기준 내에서 산업군 내 상대평가가 시행되면서 저평가 업종, 고평가 업종 이것의 차이가 없이 지수가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기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 400이 이내에 들어가야 하고요. 2년 연속 적자가 아니고 2년 연속으로 합산했을 때 손익도 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주 환원책이 나왔는지 또 시장에서의 PBR이 산업군 내에서 평균 50% 안에 들어야 하고 또 자본 효율성이라고 해서 ROE 기준도 잘 살펴봐야 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점수제가 아니었고 종목을 고르는 허들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최종 선정 방식은 ROE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안정성 기준이 흑자를 내는 것 수준에 그치고 주주 환원도 뭐 2년간 배당이나 소각을 조금이라도 시행을 하면 됐다. 그러니까 얼만큼 했는지 그 기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ROE로 이 종목들을 선정하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금융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다우데이터 이 10종목들이고요. 이 안에 포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표현한 겁니다. 가장 의아한 건 사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또 보험사들 중에서는 손해보험사들만 포함이 됐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은행, 통신, 지주사 등 전통 가치주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리 은행주 중에서는 또 2종목만 들어간 것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호흡 대비 조금 아쉬운 결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PBR과 ROE를 표시한 지표인데요.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포함이 됐어야 할 2종목인데 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 PBR이 업종 상위 50% 이내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 2종목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주가 사실 작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년 PBR을 따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 여부가 지수의 편입 결정 변수로 작용했고 그래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 편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PBR이라든지 ROE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ROE를 보자면 높은 자본 비율 요구를 감안하자면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은행주가 많이 포함되기는 어려웠던 기준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기 변경을 좀 노려야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밸류업 지수는 매년 6월 한 번 정기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 변경 첫 번째에서는 밸류업 표창 기업에 대해서 특례 편입을 할 거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정기 변경부터는 공시 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하겠다라고도 한국거래소에서 밝히게 됐는데요. 이때 어떤 종목이 다시금 들어가게 되느냐도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시면 사실 이 지수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또 미편입 종목들이 편입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지가 아마 밸류업 지수의 향후 전망을 가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분들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놨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만큼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 안 됐다 여부보다는 전략적인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한화에서도 결국에는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주가치 재고 진행 여부가 은행주의 주가를 가릴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뭐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선호주, 하나금융지주, 차선호주, KB금융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은행주가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오늘 좀 변동성을 보여서 내일장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어떤 이슈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밸류업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생각보다 편입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전장에는 좋아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지만은 하반기 가이던스를 낮췄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물론 생각보다 못 나오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은 물론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투심 자체가 좀 회복하기가 좀 쉬운 편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또 마이크론 내일 일단 좋든 안 좋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 요즘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피크아웃이다, 다운사이클에 들어간 거다라는 건데 다운사이클입니까? 이게 일단 시시각각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뭐 한 달 정도 뭐 GB200이 쉬게 되면서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심이 꺾였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뭐 오스틀리 그 리포트 말처럼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P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 전반치가 줄어들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 당시 거의 이제 HBM 관련해서 오르기 이전 가격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 P4 이제 평택 공장과 테일러 이 공장이 결국에는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이나 매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이유가 결국 시장에서는 하나둘씩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3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 발표 뭐 삼성전자 나왔을 때 그래 원래 안 좋았던 만큼 안 나왔네 하고 그럼 반등이 할지 아니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정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저는 다운 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조정은 좀 짧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워낙 이게 최근에 빠르게 좀 빠져왔던 거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담감과 불안감이 네. 더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면서 일단 시장을 꺾어놨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도 HBM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다운사이클과는 완전히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 좀 확실히 이제 HBM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여러 반도체 애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물론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따라서 시장은 몇 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건 애초에 HBM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이클 자체가 당연히 길어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도 이번 AI 관련된 슈퍼 사이클이 생각보다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데 대신에 저 정도 더 짧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가 여기서 못 살아나냐 아니다. 당연히 숫자는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가 당시만 하다가 8만 원, 7만 원 얘기하던 주식들이 24만 원, 25만 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에서 좀 수급적인 부담이 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을 또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대신에 성장률에 대해서 그럼 매년 성장은 이미 수주장고 다 차 있는 상황인데 공장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뻔히 보이는 숫자에 베팅을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6년, 27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오느냐도 좀 중요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만약에 컬테스타 통과된 이후에 HBM4 쪽이나 HBM3 이쪽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왔을 때 과연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과연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게 지체되는지 여부도 나는 좀 제가 볼 때는 정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좋겠죠. 네. 근데 당연히 뭐 사실 이전에 로이터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퀄테스트를 넘어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하이엔드 제품에 이게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사실 주가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는 좋지 않은 특히나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장은? 맞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 이제 회사들 좀 탐방 좀 다녀와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은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오늘 주문했으면은 적어도 6개월 뒤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8단보다는 12단 반도체를 팔아야 당연히 마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3분기의 과제는 1초에 2분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 때 매출의 그 DM 매출의 그 10%는 HBM 쪽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용은 사실 뭐 마진이 큰 것도 아니라서 기존에 AMD에 들어갔던 2분기 때 실적만큼 나아지게 되면은 전 굉장히 좀 이 정도는 오케이인데 제일 중요한 건 4분기입니다. 4분기가 디램 매출에서 그 60%까지 올라가겠다는 거는 자기네들은 8단과 12단에 대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지연되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반등을 더 크게 하지 삼성전자는 약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16단 먼저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밸류 지연 이슈가 시장에서 별로 좋게는 안 보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다 말 그대로 뚜껑을 까봐야 하는 그죠. 거고 퀄테스트가 어떻게 될지 또 SK하이닉스에서 16단이 될지 안 될지는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지연되는 건 지금 이렇게 부러진 주가 상황에서는 아마 하락부를 더 붙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황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9월 들어서 외국인이 뭐 이틀 빼고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내내 코스피를 7조 5천억을 팔았고 그중에 전기전자를 7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만 판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 자체를 그냥 매도한다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기전자 쪽을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망감이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외국인이 완전 떠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뭐 마이크론이 캐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맞는데 대신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오늘 딱 뚜렷하게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밸류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시장이 좀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게 네. 오늘 또 화장품으로 가는 수급도
보여주는 있는 측면이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령 매력도가 한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과연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가 50bp가 나왔고, 물론 이제 다음 달 10월 한 11일쯤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릴 텐데, 과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럼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 국가 위주입니다. 당연히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꺾이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아차 싶네요. 왜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제게는 들리는 걸까요? 사실 또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부양책이 되게 뭐 역대급이다, 올해 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또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매도가 쏠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은 마이크론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저는 삼성전자 잠시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10월 한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차라리 뭐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아예 잘 나오거나, 차라리 이미 주가가 구도가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끝이면 전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아침에도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GB200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연됐던 것들은 오늘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는 반등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4분기까지 그 목표가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워낙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바꿔줄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재고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지만은 이게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라면은 조금은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전 장비주는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행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애초에 상저하고입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 때 실적이 많이 반영된다. 아까 리드타임을 얘기했을 때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주문 넣었던 거는 하반기 때 실적이 대부분 쌓이기 때문에 실적의 숫자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62,000원대에서 65,000원 사이에 머물거린다. 그러면은 전 제가 봤을 때는 장비주들 실적 좋아질 애들, 뭐 최근에 제어수가 2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조만간 이따 말씀했던 종목도 여기는 3분기 때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실적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실적을 이기는, 또 실적이 주가를 다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장비 내에서 있을까요? 네. 이게 추석 이전에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인데, 네. 이오테크니스입니다. 일단 그 탐방 다녀왔던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다음 분기에 실적을 하겠지. 이게 절대 아니다.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항상 신년 초에 주문을 미리 다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3분기 좋아지겠지만 오히려 4분기나 넘어가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 때 이오테크니스와 관련된 삼성전자, 뭐 레이저 어닝 장비나 스텔스 다이싱 장비에 관련해서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해 초에 2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 수요 자체가 다시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HBM 적층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서 이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실적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시장에서 나온 컨센 자체가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실적을 반영하는데 이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빠질 때마다 그러면 사야 되는 종목을 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내년에도 이게 디본더 장비로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쪽으로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은 장비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이 모멘텀을 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발주를 다 내고 이게 장비주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게 잘 나야 하잖아요.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지 시간 26일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텐데요. 시장에서는 8월 PCE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B컷 단행 이후에 연말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노동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고용 지표들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엔 총회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 또 해리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이 회담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재건주들 움직임이 있을지 그 흐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앞서 어닝 시즌 계속해서 다가오는 만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26일 장 전에는 엑센추어 그리고 카맥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 후에는 소매판매 지표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42엔대 좀 움직이는 것 같더니 현재 143.88엔까지 좀 올라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 엔캐리 이야기가 없어질 듯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EPS가 1.11달러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특히나 가이던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주가의 관건이 될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국 선물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최고치를 찍고 나서 큰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